자, 이제 오늘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서요. 자, 지금 현재 그러니까는 이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주택금융 대표적인 게 특례보금자리론이잖아요. 특례보금자리론이요. 이걸로 부양을 이제 시도를 한 거예요. 일종의 마중물이죠. 부동산 시장의 마중물이죠. 정책주택금융은요. 예? 근데 마중물이라는 것은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는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지원을 한다면은 민간 부분이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이 바톤 터치를 해가지고 이걸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가 시장을 계속해서 회복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 정부가 그러니까 돈을 지원해줘가지고 부동산 그러니까 수요를 그러니까 이렇게 뒷받침해줬어.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 계속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민간이 그걸 이제 이어가지고 민간의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가게가 그러니까는 부동산을 그러니까는 주택시장에 수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9월달 저주로 해가지고 그게 이 정부가 정책주택금융을 중단해버리니까는 이게 죽어버리잖아요. 예? 소위 시장 부양에 실패한 거예요. 시장 부양에. 자, 그 상태에서 거기다가 뭐냐면 자영업자 부채가 계속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굉장히 커하죠. 자영업자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정부에서 많이 이렇게 지원을 직간접적으로 해줬잖아요. 한국은행은요. 그 코로나 팬데믹 때 지원했던 것은 내년 7월 달로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내년 7월 달로요. 그러니까요.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고요. 예? 자, 한국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 쭉 얘기했듯이요. 기생체가 부동산 카르텔인데 이 부동산 카르텔이 자신의 숙주인 가계의 소득과 인구를 죽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이건 잘못된 생태계죠. 기본적으로요. 잘못된 생태계잖아요. 자, 부동산 모래성이 붕괴되게 되면 제가 대차대조표 침체가 온다 했잖아요.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정부가 지금 계속해서 가게들한테 빚내서 지금 그러니까 집을 사게 지금 유인을 하는 거잖아요. 유인을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임금 노동자의 월급쟁이들의 이 중간 하위 30% 상위 30%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175만 원에서 370만 원 정도뿐이 안 돼요. 소득이요. 자영업자 평균 소득은 147만 원뿐이 안 돼요. 2022년 기준으로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이자가 올라간 거야. 이자가 올라간 거잖아요. 3.5%까지요. 그러니까 그 이자 비용이 올라간 것을 감내하지 못한 거야. 예? 왜? 워낙 소득이 작다 보니까. 소득이 좀 500만 원 이상, 700만 원 이상 되게 되면은 이자가 좀 이렇게 3.5%로 오르더라도 견딜 수가 있어요. 견딜 수가 있죠. 이자가 올라가도. 근데 워낙 소득이 작다 보니까는 그 이자 비용 3.5%까지 올라간 거를 0.5%에서 3% 올라간 것을 감내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 특히 뭐냐면 비은행이 금리가 더 높잖아요. 예? 여기 연체율이 급증하는 이유가 이 이자를 감당할 만큼 가처분 소득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될 게 아니에요. 생존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예? 그렇죠?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내수업종들이잖아요. 많잖아요. 예? 개인 사업자하고 중소기업들의 대출이 이게 2,200조가 넘습니다. 이게 부실화가 진행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 작은 금리 인상에 그러니까는 가장 취약한 부분들, 취약한 업종들이 타격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 그림이 잘못 들어갔는 것 같은 여기에 있구나. 이걸로 갈게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저 이거 여기 전에 앞에 먼저 얘기를 할게요. 자, 지금 기업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 그러니까 영업을 해가지고 이익을 내잖아요. 영업이익을 내잖아요. 그 이익을 가지고 이자를 갚지 못하는 기업들. 그게 1 미만이죠. 1 미만인 거예요. 1 미만 기업 비율이 지금 보시게 되면 3분기에 급증하고 있잖아요. 3분기에 급증하고 있죠. 예? 49.7에 특히 중소기업이 거의 한 10%포인트 올라가 버렸잖아요. 예? 10%포인트. 그렇죠? 이게 왜 그런 거냐? 장사가 안 되는 거야. 매출이 안 되는 거야. 매출이 상반기 매출액 증가를 감소하고 영업이익률도 급감을 하다 보니까 이 영업이익을 가지고 이자 비용을
되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취약해요. 우리 조금만 이자 비용이 올라가도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많아요. 예? 그 개인이나 기업이. 자, 이게 기업의 은행 대출 연체율입니다. 아까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3분기 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 9월달 기준 앞에 거랑 이게 그 자료들입니다. 예, 보시게 되면은 3분기에 급증하고 있잖아요. 2분기, 3분기에 이게 급증하고 있잖아요. 기업 대출 연체율이 파란색이고 비은행 연체율, 은행 연체율 말고 비은행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죠. 상대적으로 이자 부담이 큰 이제 이런 데서 그러니까요. 그렇죠? 자, 최근에 지금 보게 되면 태영이 그러니까 지금 워크아웃 신청해가지고 들어갔잖아요. 워크아웃 신청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들 이 기업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려야 될 것이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요. 사업을 우리가 그러니까는 이제 더 이상 수익성이 없는 사업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성장할 가능성이 없는 사업들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구조조정이에요. 예? 근데 기업들은 뭐냐면은 기업들은 새로운 사업이 준비가 안 된 상황 속에서 새로운 성장 사업이라든가 새로운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을 찾지 못한 상황 속에서는 기존 사업에 집착을 하죠. 예? 그런데 환경이 나빠지게 되면은 그런 기존 사업들이 타격을 보게 되죠. 타격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이제 우리가 정리하라고 법적으로 만든 법이요. 법이 우리가 흔히 이번에 태영회 할 때 적용했던 것이 기초법 하죠. 그게 전체 말로는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입니다.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요. 이거죠. 이게 이제 부실 징후 기업들에 대해서 기업들이 빨리 그러니까는 사업 재편할 수 있도록 예? 이걸 이제 그러니까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근데 이거는 부실이 드러났을 때 적용하는 겁니다. 부실이 드러났을 때. 근데 부실이 드러나기 전에 그러니까는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있는 법이 또 있어요. 그게 기업활력법이라고 해가지고 줄여가지고요. 기업활력 재고를 위한 특별법이 긴 용어인데 예? 기업활력법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죠. 박근혜 때 이게 만든 겁니다. 박근혜 때 부실기업이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러니까요. 이건 뭐냐면 기업들이 미리 자발적으로 사업 환경이 지금 앞으로 이제 안 좋아질 것 같아. 과거에 박근혜 때니까 뭐 조선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태웅업 이런 것이 굉장히 안 좋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조차도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환경이 나빠지면서 사업을 재편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러니까는 기업들이 부실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하게 되면 너무 늦고 그러니까는 미리 사전에 그러니까는 구조조정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만든 법이 이 기업활력법이에요. 소위 원샷법이라고 했죠. 원샷법. 5개 부처가 그러니까는 합동으로 그러니까는 그 지원을 지원해주는. 기본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은 사업성이 없는 사업들을 정리하고 통합하고 또 매각하기도 하고 인수합병 뭐 이런 식으로들 되게 많이 합니다. 예? 기업활력법이라는 것은요. 예? 이게 일종의 구조적인데 자발적인 겁니다. 근데 이 기업활력법이 내년이면 이제 이게 시효가 만료가 되거든요. 기초법도 만료가 된 걸 이번에 연장을 한 거잖아요. 연장을 한 건데. 근데 태영건설 같은 건설업은 뭡니까요? 굉장히 이 상대적으로 과잉 투자가 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건설업이라는 것은요. OECD 기준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건설 투자가 너무 높아요. 건설업에 과잉 투자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가계부채로 계속 뒷받침해 준 거예요. 건설자분들이요. 해주니까는 너무 과잉된 거야. 건설업이. 과잉 공급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금리가 올라가고 외부 환경이 안 좋으니까는 타격을 보는 거죠. 근데 태영건설 같은 경우들이나 이 재벌 건설 기업들이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건설업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안 해. 막판까지 안 합니다. 예? 막판까지 안 하다가 태영건설도 결국은 뭐 어떻게 한 겁니까? 워크아웃으로 간 거잖아요. 예? 이게 기초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예? 이게 부실이 이제 그러니까 드러났으니까요.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하느냐? 대마불사론이죠. 자기들 못 죽일 거다 이거죠. 예? 자기들 못 죽일 거다 이거죠. 그리고 또 로비해가지고 안 죽이게 또 하고 앉아있고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구조조정하는 법이 있어요.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게 작동이 안 돼요. 우리나라는요. 특히 대기업한테 작동이 안 돼. 예? 그러니까 재벌 건설자분들이 막판까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죽게 지원 안 해주면 죽으니까 계속 금융 지원해줘.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계속 저기 돈 빌려가지고 하다가 이게 더 이상 이제 그러니까 방어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이제 워크아웃 신청한 거예요. 예? 워크아웃이라는 건 이제 채권단 중심으로 이제 그러니까 구조조정하는 것이죠. 채권단 중심으로요. 예? 자, 근데 이게 지금 보게 되면은 최상목이 그랬잖아요. 신임 이제 그러니까 기재부 장관으로 임명된 최상목이 최근에 그랬잖아요. 작년 10월 달에 여러분들 그 김진태 사태 이후에 정부가 그러니까 50조 원 플러스 알파를 조성을 해가지고 시장에다가 유동성 공급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동안에 그 이후에도 계속 이게 늘어가지고 85조까지 지금 85조로 운용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35조가 더 이제 그 이후에도 늘은 거예요. 근데 이걸 더 확대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더 확대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재벌 건설 자본들은 계속 지원해 주겠다는 거야. 돈을요. 예? 지원해 주겠다는 방식인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돈이 중소건설사나 지방건설사한테는 안 갑니다. 안 가요. 예? 여기는 파산할 수밖에 없죠. 예? 그 항상 그랬듯이 대기업 중심의 구제야. 지원인 거야. 예? 대기업들한테 계속 돈을 퍼부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끌려다니는 거죠. 끌려다니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예? 문제는 이게 지금 너무 건설업이 과잉된 거, 구조적으로 과잉된 거에 문제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부동산 가격 문제도 뭡니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걸 사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집 없는 사람들이요. 마찬가지로 건설도 너무 많이 투자가 된 거야. 너무 많이요. 네? 지나치게 많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가지고 이걸 돈을 더 늘리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제한적입니다. 대기업 중심으로 구제와 지원이 되지 나머지 중소지방건설사는 유동성 위기에 계속 시달릴 겁니다. 더 심하게. 태형건설로 인해 가지고 더 심하게 걸릴 거예요. 이걸 제가 이제 정리한 겁니다. 정리한 게 뭐냐면 지금 상황이요. 이런 겁니다. 21년 말부터 부동산 시장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죠. 아니 22년 22년 6월 달부터요. 작년 6월 달부터 흔들리기 시작하죠. 예? 흔들리기 시작했었어요. 작년 6월 달부터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금리 이제 올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소위 폰지금융이라는 게 뭡니까? 돌려막기잖아요. 돌려막기. 어떤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 수입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돈 투자를 받아든 돈으로 그걸 이제 그러니까 고소득을 지원해주는 게 폰지금융이잖아요. 근데 소위 우리가 영끌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마지막에 그러니까는 소위 2030 세대가 2030 세대만은 아니죠. 2030 세대가 부동산 시장에 뛰어든 거 아닙니까? 뛰어들 때는 어떤 생각으로 뛰어든 거냐면요. 이겁니다. 대개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는 뭐냐면요. 부동산 가격이 향후에도 오를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뛰어드는 겁니다. 떨어지는데 뛰어드는 사람은 없어요.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는데 뛰어드는 사람은 없지요. 그렇죠? 그리고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 향후에도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뛰어든 거예요. 뛰어든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동안에 집값이 오르기 전까지 그러니까는 이게 금세 집값이 오를 테니까는 집값이 오르기 전까지는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버는 소득으로 이자는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당시 기준이죠. 그 당시 집을 샀을 때의 기준이죠. 뭐 예를 들어서 2021년 뭐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워낙 이 세대들이 소득이 많지가 않다 이거예요. 소수를 빼놓고는요. 아까 보여드렸잖아. 소득이 굉장히 취약해. 소득이 취약한데 자기 예상과 달리 금리가 그래도 좀 올랐잖아요. 2022년을 쭉 지나면서 금리가 한 3.5%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워낙 소득이 취약한 상황 속에서 이자를 그러니까는 감당하기 힘들어지게 된 거야. 이자를. 예? 그러니까 자기가 최소한
먹거리를 먹는 거를 최소한 줄이고서도 이자를 낼 수 있으면 견디겠는데, 예? 이거 이제 집값 떨어지는 상황에서 집 팔면 손해니까, 예? 견디겠는데, 그것조차도 하기 힘든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 상환 실패하면서 집이 매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예? 집이 매물로 나오게 된 거야.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민스키 모멘트라 그랬잖아요, 제가요. 예? 이 민스키 모멘트가요, 작년 말부터 이게 이제니까는 이게 작년 4분기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신용 경색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기 이제 그러니까 정부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유동성을 지원해주고 건설사들한테는, 예? 이금융권도 막 돈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예? 하고, 그 다음에 정부가 시장을 살리기 위해 산 게 뭡니까? 1월 달부터 부동산 시장 부양 정책을 쓰지요. 예? 보금자리 특례로 이런 걸로요. 예? 이걸 하잖아요. 그게 소위 말해서 한 40조 원에 달하는 특례 보금자리론이었습니다. 정책주택금융이죠. 정책주택금융이요. 근데 이게 이제 마중물인 거야, 일종의. 정부 표현으로 한다면은. 예? 부동산 시장이 지금 그러니까는 이게 잘못하면, 부동산 시장이 꺼지게 되면 이게 충격이 크니까는 방치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래서 정부가 그러니까 돈을 지원해 준 거예요. 한 40조 원 가까운 돈을요. 예? 근데 이 돈 다 지원하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니까는 다시 이게 그러니까는 물이 안 퍼져 올라오는 거야. 민간 부문이 바톤 타치를 해가지고, 부동산 시장 정부가 좀 이렇게 꺼지는 거를 살려놨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가게들이 뛰어들어가지고 주택을 막 사고 해가지고 거래가 막 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반짝 여름에 좀 가는 것 같더니만 다시 그러니까 이게 물 펌프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하락이 일어난 거지. 가을 이후에. 그때부터 시장에 그러니까 두려움이 이제 그러니까 확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동원하는 게 뭡니까? 1년 만에 2차 정책주택금융이죠. 26조 규모의 신생아 특례론입니다. 예? 저출산 대책 겸 해가지고 막 이렇게 가는 거 포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26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거 실패합니다. 단언컨대 실패합니다. 실패하는 이론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자, 40조를 가지고 정부가 그러니까 부동산을 살려보려고 하는 것을 지켜봤어. 그래서 부동산 시장 정부가 개입을 하니까는 살아날 거다 해가지고 뛰어든 사람들 있잖아. 예? 뛰어든 사람들 있었잖아, 올해요. 예? 과거에도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은, 예? 살아나고 그랬었으니까는 그 기대해가지고요. 근데 40조 투입했는데 이게 약발이 꺼지면서 다시 2차 하락으로 이어져. 예? 그러니까 이게 40조 가지고 정부가 시장 살리는데 실패했네. 여기에 대해서 시장의 경제 주체들은요 굉장히 영악합니다. 굉장히 영악해요. 얘는 이게 피 같은 돈이기 때문에. 예? 그럼 정부가 그러니까 26조 더 투입해가지고 빚내서 이제 그러니까는 돈 이자 비용 깎아줄 테니까는 빚내서 그러니까 집 사라고 등 떠민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그러니까 마중물 효과가 될 거냐? 예? 사람들은 지금 이거 가지고 실수요자들 일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 가지고 특례 보금자리론만큼도 효과 안 나타납니다. 왜? 저거 실패했는데 왜 그러냐면요. 신생아 특례론을 한 5억까지 받았어. 최대한 해가지고 집을 샀어. 이 사람들도 결국은 뭡니까? 집값이 오를 거를 올라야지만이 이게 성공하는 거거든요. 실수요자를 하더라도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면 이거 금리가 낮아도 안 사지요. 그렇죠?